그런 나라가 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해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백두산하고 발해수도 환경은 위치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황해강 북쪽을 발해가 모두 장악을 했던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발해의 기록과 자료는 엄청나게 많고 넘쳐납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록이나 그런 자료들이 없을 뿐입니다. 어차피 당나라가 전면을 당한 입장에서 사실상 북쪽을 치는 거는 자살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인 것이고,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돌궐과 거란과 합세해가지고 당나라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국제적인 전쟁인 겁니다. 자네의 분석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렇다면 발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점점 강성해지자 흑수 말갈도 그 영향 안에 들어가고 발해에 가로막혀 당과의 왕래가 막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칫 통감을 보면 흑수 말갈이 당에 들어가려면 그 길이 내 영토를 지난다. 예전에는 돌궐에 토둔을 청할 때 먼저 나에게 알리고 함께 갔는데 지금은 알리지도 않고 당의 관리를 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가 누구냐면은 대무예입니다. 대무예, 대조영의 아들 장남 대무예이고, 그 무왕이죠. 이는 반드시 당과 공모하여 나를 앞뒤에서 협공하라는 것이다. 이 내용인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흑수 말갈이 어디에 있는 국가입니까? 연해주라던가 그리고 하얼빈 뭐 이쪽에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해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발해의 영토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는 연산산맥과 그리고 발해만 그 사이에 아주 좁은 그 육로가 있거든요. 해행산맥이나 그리고 연산산맥 때문에 그걸 넘을 수는 없고, 그리고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그 얇은 그 육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을 고구려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륙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동방의 국가로 넘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수양제의 그 조서와 그리고 이 대무예의 말과 합치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이미 멸망을 하고 없는 나라이옵니다. 그렇다면 대무예 같은 경우도 그 좁은 그 발해만 그 위쪽에 그 좁은 통로 있잖아요. 동옥조의 그 영토를 확보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토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 대륙에 있는 그 황제의 그 나라와 그 동방의 나라의 그 외교권과 그리고 이 교통권, 이 교통권에 대해서는 발해가 꽉 쥐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흑수 말갈이 내 영토를 지나가려면 그 대무예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배제를 하고 당나라에게 관리를 청했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대조영이 이제 영주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해고에게 쫓겨가지고 발해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 동로산이 어디냐면 연산산맥의 그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 연산산맥의 그 남쪽에 더 이상 추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나라 장수 강구검도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않았던 거고, 왜냐면 굉장히 요새거든요. 정사에 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요새이기 때문에 침범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발해의 초기에는 연산산맥의 그 남쪽에 동쪽을 넘어서 요녕성에 있는 일대를 장악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동옥저를 이제 장악을 한 겁니다. 대무의 입장에서 다시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겠지만 흑수 말갈이 대무예에게 보고하지 않고 당나라에게 관리를 청했다. 이 부분은 그 흑수 말갈을 정보를 하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무예의 얘기가 맞습니다. 대무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예가 노하여 그의 동생 대무예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흑수 말갈을 토벌하게 하였다. 대무예가 간언하였다. 흑수가 당에게 관리를 청한 것은 제가 토벌할 정도는 아니다, 죄가 약하다, 그래서 좀 하지 마라,
당은 큰 나라다. 만약 군사를 일으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 그래서 이제 대무예가 대문혜의 말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자 이제 대문혜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당나라로 도망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대무예의 생각은 고토 회복에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당나라에게 빼앗겼던 서쪽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무예는 그 명분을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분.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이는 반드시 당과 공모하여 나를 앞뒤에서 협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명분을, 그 전쟁의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동생 대문혜 같은 경우는 그 형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무예는 흑수말갈이 당에 들어가 조공한 것에 분노하여 마침내 그들을 토벌하였다. 광개토대왕이 우리 땅으로 확보시켰던 그 요동을 발해선왕이 다시 확보하게 되면서 추후에 대인수 때 사방 오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인수 시절에 9세기 초반에 그때 이천리에서 갑자기 삼천리를 확장하면서 대대적인 그 정보를 해가지고 삼천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대무예 때 거의 이제 흑수말갈을 거의 다 장악을 했고,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흑수말갈이 당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해의 영토를 지나가게 되는데, 발해의 영토를 지나가면서 무왕 대무예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당나라와 흑수말갈이 협공해가지고 양쪽에서 발해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그 대무예의 그 주장이 너무나 억지스럽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의문이거든요. 두 번째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형님 대무예가 동생에게 흑수말갈을 정벌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생이 거절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당나라는 대국이고 그러한 이유로 흑수말갈을 정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당나라로 이제 망명을 했는데, 또 그런 이유로 그 대무예가 동생을 죽이라고 살수까지 보내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선뜻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스토리 전개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대무예는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대조영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주에 숨어 있다가 이해고에게 쫓겨가지고 연산산맥의 그 동쪽에 있는 그 요녕성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발해가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그런 과정을 모두 대무예는 경험을 했고 실제 몸소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무예 같은 경우는 다시 자신이 임금이 되고 나서 언젠가는 고토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북성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쟁에 준하는 그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이 없다 보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흑수말갈이 발해를 지나면서 무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왕이 이러한 그 행위를 옳다구나 하면서 억지스럽게 전쟁의 명분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민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그리고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억지스럽게 조서를 내리면서 고구려 정벌의 이유를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무예 같은 경우도 당나라와 흑수말갈을 정벌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억지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무예가 당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다 보니까 형님 대무예 입장에서 분명히 자신도 최근 얼마 전에 고구려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형제 간에 이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연남건과 연남산에 의해서 바로 당나라로 망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연남생은 당나라의 장군이 되어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토벌하기 위한 그런 길잡이로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했던 겁니다. 대문의 동생이 무왕에게 들었던 그러한 스토리는 사실상 1급 비밀에, 특급 비밀에 해당되는 중요한 군사적인 비밀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무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동생이라 하더라도 죽였어야 한 겁니다. 왜냐면 그 나라에 국운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살수를 보냈던 거고, 당나라에게도 동생을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던 거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동생 대문외를 통해서 무왕의 그 계획을 알았던 거죠.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는 법인데 대문외의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너무나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무왕 대문외가 흑수말갈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에게 흑수말갈을 정벌 하라고 726년에 그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6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722년에 산동성에 있는 둥주를 공격하라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거의 5년이 지났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무슨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당나라의 그 한 지역을 정벌하라고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당체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등주를 공격했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대무회를 정신병자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당나라 입장에서는 토벌대를 만들어가지고 발해를 공격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게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나도 알아.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건을 묻어둔다는 게 너무나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록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기록을 배제를 하거나 그 기록에 대한 해석을 엉터리를 했다거나. 이유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발해의 자료가 너무나 없다? 아니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록과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뜻이지 실제로 발해의 자료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발해의 자료와 기록은 차고 넘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733년 제가 당현종 개원 21일 정월 대문회를 유주로 보내 군사를 일으켜 발해를 토벌하게 하였다. 또 사신을 신라에게 보내서 발해의 남쪽 길로 발해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을 연상시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문회가 결국은 당나라의 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733년 1월달 그 겨울에 발해를 공격하는 당나라의 앞잡이 장군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게 참 연개소문의 아들도 그렇고 대조영의 아들도 그렇고 참으로 이게 딱하죠. 그리고 출전 삼국사기 성동왕 32년에도 보면 신라의 왕이 이찬 김사란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민족 대백과 사전을 살펴보면 7월 32년 9월 5일경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산동성은 신라의 영토인 겁니다. 그 신당서에 보면 신라의 영토는 남북으로 삼천리이고 동서로 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동성에서 그 삼천리 밑으로 내려가면 양자강까지, 양자강 일대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 신당서라던가 모든 사료와 근거가 일치하는데, 한반도의 신라라고 본다면 그 부산에서 북쪽으로 삼천리로 올라가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하얼빈에 해당됩니다. 하얼빈. 그 신라가 통일신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록 신당서에 보면은 통일신라 같지도 않고, 좌로는 이제 백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통일신라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신라가 남에서 북쪽으로 삼천리라면 하얼빈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기록과 맞지 않는 거고요. 동에서 서쪽까지 천리라고 하면 400km거든요. 그런데 한반도는 동에서 서쪽까지 600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백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라의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사실상 한 300리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천리가 된다라고 신당서에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의 신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732년 9월에 발해왕 무왕 대무회가 신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산동성 북쪽에 있는 그 등주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33년 1월달
그 겨울에 당나라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발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그 당나라의 장수였던 연남생의 그런 모습과 대문회의 그런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연남생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733년 윤 3월 발해가 거란의 가도르를 후원하여 당군을 하북선 천안현 북쪽에서 괴멸시킨 전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북성 천안현 북쪽이면 태행산맥 그 북쪽이 마도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마도산 전투를 지금 한민족 대백과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는 발해궁왕 대무예의 동생 대문회를 유주 지금의 중국 북경 일대로 보내 군대를 발동케 하였다. 한편 같은 달 21일에 신라 왕족인 김사란을 신라에 파견하여 남해의 발해의 남쪽 변방을 공격하게 했다. 이러한 당의 양동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발해국왕 대무예는 당의 적대적인 거란의 가도르를 돌궐과 함께 후원하였다. 당의 발해 침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해 3월에 당군과 가도르가 이끄는 거란 돌굴군이 마도산에서 격돌하여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3월 6일 발해의 후원을 받은 거란의 가도르와 거란 돌굴 군사에 인솔하여 당군을 먼저 공격하였다. 같은 달에 유주절도사 설초록이 부총관 곽영걸, 오극근, 오지의 나수충 등을 출동시켰으나 부총관 곽영걸 휘하의 1만 정예 기병은 유관 마도산 주변에서 가도르 휘하의 군에게 전멸당했다. 1만 당나라의 군사 1만이 전멸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창여지 곤 육곤을 보면 가도르를 후원했던 발해 군대가 마도산에 도착한 것은 마도 전투 직후였다. 발해군의 마도산 도착 소식이 전해지자 당은 진군해오는 발해와 돌궐 기병을 막기 위해 깊이 3장에 달하는 참호를 400리에 걸쳐 팠다라고 한다. 이로써 발해의 화북 침공은 저지되고 더 이상 남쪽으로 진격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호라고 한다면 땅에다가 구덩이를 판다는 얘기인데 그 구덩이를 군데 400리 가까이 팠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 발해왕 무왕이 대무예가 황하강 북쪽의 그 하북성 일대를 전 지역을 모두 장악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당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거란족과 그리고 돌궐 발해의 이제 군사력에게 전멸을 당하게 되자 신라의 입장에서는 산동성의 그 북쪽 있는 그 텐진시 그 지역을 아마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1월에서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웠을 거고 이제 폭설이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폭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핑계에 불과하고 어차피 당나라가 전면을 당한 입장에서 더 이상 신라가 혼자 자체적으로 진군을 해봐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전세는 기울었는데 신라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사실상 북쪽을 치는 거는 자살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하려고 하는 그 각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폭설이 내리니까 자신들이 이제 후퇴하는 그런 명분을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후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반도 신라에서 북쪽으로 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전쟁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인 것이고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돌궐과 거란과 합세해가지고 당나라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국제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전쟁에서 그 무왕 대무예가 승리를 이끈 거예요. 이 사람은 외교적이라던가 정치적으로 정말 천재적이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역사상, 발해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을 남긴 겁니다. 고구려의 임금들 중에 이런 역대급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국사책에 지도로 그려져 있는 그 발해의 영토를 보면 사실상 너무나 왜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쟁 기록과 이 발해의 영토를 이러한 발해의 영토와 이제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쟁 기록을 연구하지 않고 축소시키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경 면적이 연해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고구려 최대 전성기보다 영토가 더 넓었던 던치도 않다. 광개토대왕이 우리 땅으로 확보시켰던 그 요동을 발해 선왕이 다시 확보하게 되면서 발해 기록이라던가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록이나 그런 자료들이 없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많은 연구 성과와 또 중국 내에 있었던 그 많은 연구 성과를 무시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해의 기록과 자료는 엄청나게 많고 넘쳐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직 언급하지도 않고 앞으로 언급해야 될 내용들이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에 이제 시청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있나요? 빨리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들 계속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거론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9세기 후반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10세기 초에 904년, 907년 뭐 이때 당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거란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대륙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요서에 있던 그 거란이 요동을 태행산맥을 넘어서 요주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북성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10세기 초반에 거란은 대륙으로도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요소를 넘어서 요동을 침범해서 그 하북성 일대를 어느 정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08년, 912년에 발해 영토였던 그리고 행정구역이었던 그 요주에다가 요주자사를 임명하게 되고 요사에 보면 요주 지역에다가 거란의 백성들을 이제 요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해가 요주자사 장수실이라는 그 행정관리를 죽이고 그 일대를 침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나라가 925년부터 군대를 일으키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발해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족도를 보면 우족도는 당나라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근데 황하강 북쪽에 보면 이제 요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요가 무너지면서 그 지역에다가 이제 요주가 생겨난 건데 요주는 황하강 그 북쪽에 보면 그 행정구역에 그 요주가 있습니다. 대청강로도의 그 황하강 북쪽에도 요주라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천하고금 대청편람도의 그 지도를 보더라도 황하강 그 북쪽에 요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의 그 지도를 보더라도 황하강 북쪽에 요주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 황하강 바로 북쪽이 요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지역을 발해가 모두 장악을 했다. 언제? 대무해 때 장악을 한 것이고 그 733년에 그 대대적인 국제 전쟁을 통해서 그 황하강 북쪽을 발해가 모두 장악을 했던 겁니다. 924년에 그 마지막 군주 대인선이 요동을 다시 확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하기 2년 전에 발해가 요동을 공격해서 그 요동을 장악하고 있었던 요나라 요주의 자사를 죽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잡아 떼시려는 게요. 그래야지만이 뭐 삼국사기 백제 봉기 마지막 편에 보면 그 산동반도에 있던 산동반도가 그 신라의 영토이다 보니까 신라의 서쪽에 있던 그리고 고구려의 남쪽에 있던 그 백제 영토를 발해와 신라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발해 부흥운동, 정한국이라든지 후 발해 이런 부흥운동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부흥운동 역시 좌절을 맛보게 되었을 거고 저자의 요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물론 화산 폭발이라는 게 백두산하고 발해수도 상경은 위치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어라. 그 백제의 그 의자왕의 손자가 백제를 다시 이끌려고 당나라에 갔는데 이미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국가는 없어졌지만 그 백성들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백성은 거기에 계속 있는 겁니다. 자네가 내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어. 그러다 보니까 8세기와 그리고 9세기에 이정기와 이사도가 여기에서 이제 제나라를 이제 공국을 한 겁니다. 백제의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운주와 지청 그 지역에서 운주절도사를 했고 지청절도사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정기와 그 이사도의 직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직책이 무엇이냐면 신라 발해 양번사라는 그 직책이 있는 겁니다. 신라 발해 양번사 이런 관직도 추가가 되고 신라와 발해와의 외교 업무를 모두 이정기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발해 신라 사신은 반드시 이정기를 경유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외신들이 자주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무슨 국제시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신라 발해 양본사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신들이 다른 쪽에도 올 텐데 그러면 신라 발해 양본사를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그 지역이 발해와 신라가 그 국경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중간에 신라 발해 양본사, 우리 주류 강단 사학은 신라 발해 양본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라의 사신들과 발해의 사신들이 이 산동성 일대에 자주 왕래를 하니까 여기에서 신라 발해 그 양본사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산동성과 강소성 일대 그 지역이 신라의 영토지 않습니까? 신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밀주에 신라인 마을이 있었다. 등주에도 신라관과 발해관이 있다고 전한다. 그러함에도 한반도에는 그 유민들이 이제 그 당나라로 넘어와가지고 신라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조그만한 신라의 그 소수의 그 민족들이 큰 대륙의 그 인구를 메꿀 수가 있습니까? 당나라 때 신라인 마을이 있었던 지역 중에서 많은 지역이 이정기 영토 안에 속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대륙 동쪽에 있는 신라에서 그 유민들이 한반도로 넘어가가지고 한반도 동쪽에 신라의 신라방이라면 모를까? 안 그런가요? 오늘은 발해의 그 핵심 영토와 그 무왕 대무예의 전쟁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무예라는 임금이 정말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당군의 후손이라면 홍익인간의 뜻으로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이 널리 세상에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제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또 기다리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